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의 논점은, 오늘의 이슈는 연전의 미술 대작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영남 씨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조영남 씨 이야기입니다. 자, 조영남 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화가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에 이게 필요한 것은 보통 예술혼이라고 그러지요. 예술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생활을 하고 미술 작품 생활을 하지요. 그림을 그리고 뭐 설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작가 정신,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작가 정신을 가지고 미술 작품을 그리고 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높이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도 희귀성과 함께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작가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미술사에 있어서의 아트 히스토리에 있어서의 미술사적 작품 평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의 그 화투 작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화투 작품 하면은 이제 팝 아트라고 할 수 있죠. 1960년대에 미국에서 풍미했던 미술, 대중미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술사적으로 양식에 대한 정의가 끝난 그러한 양식이죠. 팝아트, 우리 한국은 그냥 팝아트를 지금도 하는 사람, 작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서 재창조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미술 양식사적으로는 이미 평가가 끝난 양식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실상 미술 양식자적인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남 씨가 취미로 화투 작품을 계속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인기가 있어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문제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조영남 씨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중견 작가에게, 자기 작품을, 돈벌이가 없는 중견 작가에게 어떤 대량으로 자기 작품을 그리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렇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미술사적인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작가 정신의 결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기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작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거 작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작들을. 대개의 경우 황용엽이라는 그 원로 작가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분의 경우에는 대작은 자기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필요하면은 뭐 조그맣게 10호 정도 그려가지고 판매해서 작품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원로 작가이기 때문에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판매해서 호구 대책을 세우는, 뭐 이런 경우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량으로 자기 작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 정신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영남 씨의 학력을 보니까, 양력을 보니까 2062년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술대학도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중퇴 내지는 퇴학을 당한 것이죠. 그 후에 2년 뒤에 64년에 서울대 음대에 입학을 했다가 64년에 다시 음대를 중퇴를 합니다. 음악성은 뛰어난 양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7년에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영남 씨가 글 쓰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도 이런 저서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본인이 2007년 경이죠. 2007년 경. 2006년, 2007년 6년에 준비했을 것이고 7년쯤에서 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이죠. 조영남 씨는. 야, 그렇고 음악적인 것에 관해서 1970년 노래 딜라일라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영남 씨의 화투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인 전혀 가감 없이 미술사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소된 화투 작품 시리즈죠. 이것을 통해서 억대 이상의 이익금을 챙겼다는 것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의 작가가 송기창이라는 작가가 여기에 대두합니다. 송기창. 후대 미술사가들은 송기창의 작품으로 조영남의 작품을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대작 사기 사건, 조영남 씨의 대작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20여 점의 작품들은 송기창 화백의 작품으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단지 조영남 씨가 가벼운 덧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원본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니스칠 하듯이 그런 효과를 주는 덧칠을 할 수가 있죠. 덧칠과 사인만을 했겠죠. 사인, 자기 이름, 석자만 집어넣은 그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 미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입니다. 미술사. 그런 점에서 미술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송기창 씨의 작품으로 언급이 될 것이고 정의가 내려질 것이고 다만 조영남 씨가 사인을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송기창 화가의 그 작품성이 을 평가하는 사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그렇고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10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당시에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작품이 26점이라고 그럽니다. 26점 을 통해서 약 2억 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던 것이 작품 판매 수익을 챙겼던 것이 조영남 씨였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10호의 작품을 팔아서 2억 원의 수익을
누렸다 하면은 호당 작품당 약 700에서 800만 원의 판매 대금이죠. 을 받은 것이죠. 700에서 800만 원의 작품당 판매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700에서 800만 원, 약 800만 원의 작품 한 개당 약 800만 원씩 판매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10호의 작품을 제가 직접 그림은 안 보았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크기는 알 수가 없죠. 만약 10호의 작품을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호당가는 8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가 없죠. 미술사적으로 이미 평가된 양식입니다. 화토장을 끼워 넣어서 한국적으로 재해석했다 하더라도 80만 원은 이건 작은 돈이 아니죠. 1호라고 하면 엽서 크기의 엽서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한 요만큼 될까요? 엽서? 요 정도 크기에. 그러나 50호의 작품을 50호면은 굉장히 큽니다. 뭐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화면에 다 잡히질 않는군요. 50호의 작품을 800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 호당 가격은 약 16만 원 정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죠. 현재 2018년 뭐 17년 중견 작가까지는 안 돼도 이제 청년 작가, 청장년 작가의 첫 전시회의 호당 가격을 약 5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5만 원. 미술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6년, 대학교 뭐 4년, 10년, 10여 년의 미술 작품 세계에 몰입했던 사람들의 호당 가격, 첫 번째 전시회에 엽서 크기의 1호 호당 가격이 5만 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대략 5만 원 정도. 그런데 50호 아무리 크게 큰 작품이라 하더라도 800만 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엄청난 가격이죠. 10호당 16만 원을 받고 결국 한 작품이 800만 원, 8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구매자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다 하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 작품은 조영남 씨의 작품이 아니라 송기창 화백의 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미술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 제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도제 제도, 네 번째 도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제 제도라는 것은 서양에서 있었던 제도지요. 그리고 도제를 사용한 예로서 1960년대 팝아트죠. 팝아트. 옛 거장인 로일 리χ텐스타인 만화 형식을 빌려서 의사실주의 형식의 그림을 초상화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죠. 만화 형식으로. 웸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쇄지에 나오는 점과 선과 면을 모방해서 확대시켜서 캔버스에 옮겼던 작가죠. 여러분들도 로일 리χ텐스타인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의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화실이 스튜디오라고 그러죠. 아트 스튜디오가 맨하탄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롱아일랜드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서너 명의 보조화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초안을 다 뜹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확대시켜서 벽면에 이제 색칠하고 기본적인 색칠을 하고 하는 그 노동이 가미되는 작업들을 조수들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색감이라든가 섬세한 부분은 자신이 다시 정성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전체적인 어울림 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많은 그 작품의 교정을 하겠죠. 어색한 부분을. 그리고 사인도 하겠죠. 이러한 기나긴 과정과 노력과 땀이 포함이 된 그런 노일 리텐스타인의 작품입니다. 자, 1960년대에 흘러간 경향입니다. 올드 스타일입니다. 자, 조영남 씨가 보조화가 서양의 도제제도에 보조화가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와는 조영남 씨와 그 외에 보조 작가라고 일명 칭해지는 송기창 씨 등등의 중견 작가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도제 제도 속에서의 보조 작가라고 하면은 수련생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그 화법이나 기능에 미숙한 젊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죠. 그러나 조영남 씨보다 더 이 미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수련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미술 기법이나 모든 그림 능력이 뛰어난 중견 화가에게 도제 제도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저번에 이 마차를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말과 마차. 조영남 씨가 그렸던 그림과 그 송 작가라든가 그 외에 고용된 그 중견 작가들의 작품과는 판연한 그 예술성의 묘사력, 형태에 대한 묘사력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술성이 떨어지겠죠. 조영남 씨가 직접 그렸다고 하면은 도제보다 보조 화가가 아니고 중견 화가의 코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영남 씨가 자신의 그림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작품성에도 의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호당 작품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가에게서의 작품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마구 판매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서 판화를 활용을 합니다. 판화를 정성을 다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이죠. 1, 2, 3, 4, 5, 5판, 6판, 7판, 8판, 9판, 10판, 20판, 500, 보통 500장을 찍어내서 번호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번호 순서에 따라서 가격이 또 1번보다는 10번이 더 저렴하고 10번보다는 100번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작품의 예술성을 봐야 되겠죠. 예술성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문제가 됐던 그 대작을 했던 송기창 작가의 경우에 정당한 호당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자, 800만 원의 작품을 조영남 씨가 판매했다고 했을 경우에 청년 작가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5만 원, 호당 5만 원은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송 작가에게 10호의 작품을 팔았을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됩니까? 50만 원은 임금으로 줘야 돼. 그 보상으로서 생계비로서 줘야 했었던 것이죠. 10호의 경우에. 만약 50호의 경우를 10만 원, 조영남 씨가 10만 원을 주고 그 분을 중견 작가를 고용했다고 그랬는데 중견 작가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작품 판매가 안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한 것이죠. 조영남 서로 피차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물론
계약은 된 겁니다만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흠결이 생긴 것이다. 조영남 씨에게는 50표의 경우에는 호당 조 씨가 16만 원씩 받은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많이 받은 금액이죠. 이 경우에 50표의 경우에는 약 5만 원씩 55, 25, 250만 원의 작품 대장료를 줬어야지 정당한 보상을 해준 것인데 조영남 씨는 작품당 그저 10만 원만 줬다고 합니다. 이건 노동 착취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17년, 18년도의 경우에도 뭐 2012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작가 첫 전시회의 작품은 호당 5만 원 가격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작품성에 따라서 조금의 플러스 요인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쳐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례 내지는 관습 내지는 그 세계의 풍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터치만 원작가가 조영남 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죠.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자기 작품을 다 그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진중권 씨가 미학자 진중권 씨가 조영남 씨를 두둔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은 미술사가도 아니고 화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학, 철학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두둔과 어떤 그 조영남에 대한 좋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영남 씨 2심에서 조영남 씨를 변호한 변호사의 경우에도 미술사에 있어서의 그 평가는 전혀 평가에 대한 지식은 없는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 혼이나 작가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작품을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호당 작품 가격도 결정이 돼야 된다. 또 개개의 작품의 예술성에 따라서 또 가격의 조절이 가능하다. 예술성이 높을 땐 좀 더 높은 가격을 줄 수가 있고 예술성이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작품을 할 때 그래서 예술성이라든가 작가 정신에 따라서 작품 평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조영남 씨가 그리고 있는 이 팝 아트 계열의 미술 작품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미술사적으로 이제 진부한 평가가 끝난 진부한 미술사적 양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르네상스 미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크 미술이 나왔고 새로운 양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서 높이 평가하죠. 누가 선구자인가?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의 선구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현대 미술의 선구자는 누구인가? 뭐 미니멀 아트의 선구자, 인상파의 선구자, 뭐 이렇게 하면서 현대 자 바로코, 로코코, 그 다음에 인상파가 나오죠. 인상파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이 나오죠. 간딘스키가 나오죠. 현대 미술의 시작, 추상화의 태도는 누구냐? 간딘스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지금 혼합 포스트 모더니즘 아트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경향에 걸맞는 새로운 양식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양식. 새로운 양식의 창조에는 전혀 미술사적인 새로운 양식의 창조와는 거리가 먼 이 팝 아트를 가지고서 팝 아트입니다. 팝 아트. 이런 것에 과도한 그 작품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영남 씨 그 미술 대작 사건 2심 판결을 보면서 간단한 평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